자, 리마케팅이라는 말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셔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했는데 사실 이 장표 하나로 끝나죠. 그죠? 구글이 만들었다고 하나요? 그 전에 사실 P&G가 이 용어를 했는데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은 그 전에 어디선가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광고를 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텀을 보통 리마케팅에서는 30일을 보나요? 이 안에 이 사람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구매를 검색을 하셨고 매장을 방문해서 매장에서 구매를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검색을 했는데 이 검색을 하게 된 건 그 전에 광고를 먼저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면 구매한 사람들한테 자기는 친구들이 추천해줬다고 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구매를 했다고 하죠. 그런 설문조사 대부분은 이걸 까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흔적이 디지털에 나타나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는 리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내 고객, 내 가치 고객 이런 말로 지금 다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유튜브 구글 애지에서도 리마케팅 이런 용어 대신 잠재 고객 이런 용어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구매했다는 걸 이 안에서 가져오고요.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따로 않았는데 구글 애지에서 보면 이건 예산을 좀 많이 썼을 때 브랜드 리프트라는 게 있어서요. 검색 퍼포먼스 광고로 매출이 끌어올리는 거 말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배너 광고든 SNS를 기준으로 하면 유튜브 광고를 보고요. 그 광고와 관련된 걸 검색했는지 안 검색했는지를 나중에 데이터로 확인을 해요. 돈을 내면.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삼성 웰스토리라고 하면 거기에 유튜브 광고를 할 때 예산이 얼마 이상이니까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를 요청한다 하면 나중에 여기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검색한 것까지 확인해요. 그러면 브랜드가 인지된 거죠. 그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점점 더 이쪽으로 발달되고 있고 퍼포먼스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하고 광고를 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전 클릭만 보지 않고 30일 동안 했던 모든 패턴들이 다 묻어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1차 구매 이렇게 들어오는 1차 뭐라고 하죠? 하여튼 2차 클릭 뭐 2차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요것만 바로 전에 그 결과물만 가지고 클릭해서 들어오는 걸로 구매력을 따지지 않고 전체를 다 보고자 하는 게 요즘 소셜미디어들의 플랫폼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두 번째 전 클릭까지는 잡아내요. 마지막으로 다 검색하기 전 뭘 검색했는지까지 묻어서 연결하려고 해요. 다 이런 MOT를 잡아내려고 하죠. MOT 하면 조금 생각해 둘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의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 이름이 뭐죠? 모먼트 여기서 나온 거죠. 카카오 모먼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당신의 모든 디지털의 뭐라고 그러죠? 흔적을 다 모아서 광고 성과를 연동시키겠다. 그래서 모먼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 리마케팅, 리타게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리타게팅하고 리마케팅은 뭐 부르는 주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데 리타게팅은 주로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쿠키 정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던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뭐 어떤 쇼핑몰에서 신발을 봤는데 나중에 다른 사이트나 그 SNS에서 광고를 뜨게 만드는 거 그런 용도로 이제 리타게팅이라고 많이 하고 리마케팅은 매장이나 앱에서 상호작용했던 유저들의 고객 목록 대상 같은 것들을 킵을 해뒀다가 다시 마케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기존 고객이나 관심을 보인 사용자한테 다시 접근하는 방식이죠. 쇼핑몰에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뭐 결제하지 않았거나 이메일이나 FC 알림으로 장바구니 잊지 마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뭐 여기 어때? 예를 들어서 아마 숙소 같은 거 예약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거랑 비슷한 제품 그 가격대에 뭐 숙소를 제안해 드릴까요? 이렇게 묻죠. 최근에 뭐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요게 주로 메타에서 부르는 용어고 여기에 구글 애지에서 부르는 용어인데 사실 그 의미는 대등소이하고요. 구글에서는 최근에 이걸 내 데이터 이런 말로 좀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채널별 리마케팅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유튜브 리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제일 유명해요. 근데 그걸 지금 시청자 세그먼트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검색해보면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씁니다. 병행해서 쓴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점점 바꾸겠죠. 제가 그 수험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책에 이걸 썼는데
다른 출판사 책은 요거를만 있는 거죠.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병기를 주로 하고 있고, 용어라는 게 뭐 점차적으로 변하죠.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리마케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리마케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유튜브에서 상호작용했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다시 마케팅하는 거죠. 구글 에즈 계정 하나에 10,000개의 유튜브 채널을 연결할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하나에 300개의 구글 에즈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연동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유튜브 광고를 할 때 내 채널에 있는 영상만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채널에 있는 것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걸 자기 돈을 태워서 올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구글에서는 이미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채널을 다양하게 가져와서 링크를 걸 수 있고, 유튜브 채널에 이 옵션을 연결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광고주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광고에 활용할 수 있어요. 해당 채널의 영상을 시청했거나 그 유튜브 채널을 방문했던 유저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딱 맞는 광고를 노출하려고 노력을 하죠. 생성형 AI도 많이 배우시고 공부도 하실 텐데, 생성형 AI로 돈을 버는 회사죠, 구글이. 제미나이 다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유료로 그 채팅 판매하는 거, 제가 볼 때 그거 별로 관심 없고, 이거 맞춰서 어떻게 정확하게 저 사람한테 꽂아주느냐, 광고를,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마케팅 목록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유저들이, 그 광고주들이. 채널의 동영상을 조회하거나 채널을 구독한 사람, 특정 동영상을 조회했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했거나 채널의 동영상을 광고로 조회했거나, 그다음에 채널의 동영상을 좋아하거나 특정 채널의 광고를 받거나 채널의 동영상에 재생 목록을 추가했거나, 이런 모든 인터넷상의 행동들을 다 찾고요. 거기서 이제 최근 30일 사이에 활동한 적이 있는 사용자의 목록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냥 빈 목록으로 만들고 광고 예산을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내 채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청자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채널을 연결하시죠. 리마케팅 프로세스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도구에서 데이터 관리자가 있어요. 데이터 관리자라는 게 웹사이트라든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계정들,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연동하고 있는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다 불러와서 여기에 이제 같이 계정을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리마케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떤 걸 가져올지를 선택해요. 유튜브하고 구글 에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구글 에즈로 뭘 가져올 것인지 선택합니다. 조회수를 가져오실 건지, 유튜브 시청자 세그먼트를 가져오실 건지, 사용자 참여를 가져오실 건지. 여기가 원래 리마케팅이었어요. 유튜브 시청자 세그먼트가. 이게 유튜브 시청자 세그먼트로 용어가 바뀌었고, 중간중간에 병행해서 설명을 해줘요, 유튜브에서. 네, 그래서 이게 리마케팅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소스가 들어와서 여기서 연결된 채널인데, 채널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바탕으로 내가 광고를 돌리고 싶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본인 이메일로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구글이 더 정교한 광고를 만들죠. 특히 거기서 그 백단에서 움직이는 제미나이가 성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 타겟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 생성형 AI로 돈 버는 게 구글 말고 진짜 돈 많이 버는 회사는 메타죠. 메타 생성형 AI 써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는 파이썬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라마를, 파이썬 아나콘다인가요? 왜 있잖아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거기서 쓰실 수 있는데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사람처럼 말하지가 않고 그냥 그 코딩 작업할 때 되게 유용한데, 왜냐하면 얘네는 태생적으로 타겟을 최적화하는 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생성형 AI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머신러닝을 극대화하는 거. 사실 생성형 AI 이전에 머신러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메타랑 구글에서는 광고 예산을 태우면 바로 시작 안 하죠. 머신러닝 작업 중 해요, 그죠? 그게 생성형 AI로 바뀐 거죠. 타겟을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핵심 타겟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광고 시작할 때 성별, 연령별, 지역별 세팅하는 거고, 맞춤 타겟은 이제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뭐 리스트, 그다음에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러면 구매 데이터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메타 소스는 인스타그램이나 저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걸 운영하고 있으면 그 거기에 관련된 유저들, 팔로워들 이런 사람들을 메타 소스라고 하죠. 그 메타가 제일 뭐랄까 부러워하는 게 유튜브죠. 유튜브 이게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 세그먼트랑 메타 소스랑은 같은 거죠. 그 플랫폼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유저 타겟은 여기서 요걸 학습시켜서 더 요거랑 비슷한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줘. 이게 이제 유저 타겟이죠. 이 정도. 요거까지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요게 핵심 타겟은 우리 광고 세팅하실 때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다 이걸 핵심 타겟이라고 불러요. 핵심 타겟. 근데 최근에 이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어드밴티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생성형 AI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알아서 해줘요. 모든 것을. 그래서 광고 기획을 되게 잘 하셔야죠.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을 생성형 AI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에셋이라는 말을 모든 플랫폼들에서 다 쓰죠. 한번 이렇게 생성해 놓은 거를 기계가 만들어주면 그걸 기계한테 계속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에셋으로 저장해서 여러분 자산으로 만들어서 다른 광고 할 때 여기에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듯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하여튼 어드밴티지 타겟. 타겟을 추천하면 맞춤 타겟, 뭐 유사 타겟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타겟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을 누르면 물론 기존 타겟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건지 이렇게 소스 웹사이트를 할 건지 고객 리스트를 할 건지 K가 있다면 앱 활동을 할 건지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하면 뭐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던 사람들의 연락처 같은 거, 그 구매 증빙 같은 거, 신용카드 긁었으면 그런 것 남기면 이게 사실 요즘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전혀 분리되지가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엔 되게 놀라운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일치해요. 그쪽 GPS랑 연동이 돼서 그 데이터, 구매 데이터 이런 걸 바탕으로 그 근처에서 구매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죠. 이것이 지금 잘하는 게 스타벅스죠. 그 다음에 카탈로그는 쇼핑에 들어가는 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죠. 지금 사실 또 다른 전쟁은 생성형 AI 말고도 이제 유튜브 쇼핑이나 인스타그램 쇼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더 많이 판매를 지원해서 뭔가 좀 그 채널 성장에 도움되고 수수료 베이스로 뭔가 쇼핑을 더 많이 활성화하려는 니즈들이죠. 그다음 메타 소스.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에서 연결해서 가져오게 만드는 거 메타 소스라고 부르죠. 맞춤 타겟을 그래서 응용을 할 때는 광고 관리자에서 타겟 항목을 해서 최대 500개의 맞춤 타겟을 만들 수 있고요. 메타 픽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사 웹사이트에 맞춤 타겟이 가능해요. 이 로그 분석이 있으니까 웹사이트에서 뭐 몇 페이지 이상 본 사람들이라든가 스크롤을 얼마나 내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옵션들도 선택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이 고관여 계층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면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것보다 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을 거예요. 이런 걸 머신러닝 작업을 해주죠. 맞춤 타겟은 180일 이내에 방문자를 대상으로 노출할 수 있고 단순 방문자뿐만이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구매나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 전환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생성할 수 있고 통상 30일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넷소스와 메타소스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급 옵션에서는 웹사이트에 특정한 URL이 있는 경우에 그 URL만도 타겟팅해서 이 페이지에 들어간 사람한테만 노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또 광고주 입장에서 세이브할 수 있어요. 예산을. 그죠? 그래서 맞춤 타겟에서 타겟 소스에서 웹사이트를 선택하고 이벤트에서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한테만 광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한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을 본 사람한테만. 그러면 URL에다가 포함을 선택해서 이것만 집어넣으면 이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한테만 노출이 되죠. 기초적으로 머신러닝이 상당히 되어 있다 하면 이걸 되게 빠르게 찾죠. 여기에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세분화해서 총 이런 걸 하면 여기서 빈도 같은 게 있죠.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주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광고주분들은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광고를 보기도 해서 우리 광고가 너무 많이 노출될까 봐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빈도를 선택을 하면 뭐 몇 번 이상 보는 사람들은 좀 노출하지 않도록 막는 기능도 있어요. 보통 우리 몇 번 이상 노출되면
싫어하죠. 어떻게 보세요? 몇 번 정도를? 3번? 그런 이론이 있었죠. 네, 3히트 시어리 뭐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도 그래요? 실무적으로는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광고회사에서 그 이론을 되게 신봉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한 7번 정도까지는 봐야 사요. 3번 정도는 좀 적지 않나 싶어요. 여하간 그런 빈도들이 있어요. 광고주 성향에 따라 또 제품의 특성에 따라도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적당한 숫자를 넣을 수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광고주가 원하는 숫자를 넣게 되죠. 3번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광고주가 돈은 누가 내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한 맥스 7번 정도까지는 봐야 사지 않나. 이제 그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이제 여기서 노하우가 생기겠죠. 또 이용 시간대에 따라서도 맞춤 타겟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용 시간별 방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100분율로 해서 이용 시간별 방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상위 100분율의 빈도, 그러니까 숫자로 몇 명이 아니라 유저를 100%로 두는 거예요. 그게 10,0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자주 방문한 사람들한테만 노출하는 것, 상위 25%만 할 건지, 뭐 55%만 할 건지, 10%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하죠. 그러면 이게 100분율의 빈도가 상위가 높을수록 구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면 뭐가 높아질까요? 로아스가 높아지겠죠. 로아스가. 그렇죠? 로아스. 네. 그다음에 맞춤 타겟을 광고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기존 타겟들이 있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을 만들면 이 타겟은 한 번 만들고 기계가 계속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자산에 넣어놓고 불러와서 계속 쓸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피드백하고. 뭐 아시겠지만 생성형 AI는 실수를 잘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사 타겟들 이런 거 좀 계속해서, 특히 이제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이게 주셨던 옵션들을 제목에 넣어놓으면 직관적으로 내가 아니고 우리 팀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봐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산을 좀 쌓아놓고 수정해서 하면 되게 완성도가 높겠죠. 아마 글로벌의 표준 타겟 자산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공유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타겟은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으로 적용이 돼요. 몇 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 그다음에 최근 9m 30일 선택하고 연령도 25세에서 55세,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으면 더 복합적으로 타겟팅을 해줘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구매하고 싶은데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교집합으로 만들어요. 그걸 합성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새 최근에 그 기능을 되게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차를 원할까요?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등산을 좋아해. 세단보다는 SUV 같은 걸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죠. 합성 세그먼트를 통해서 그 차의 체급이나 브랜드를 좀 구분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과 관계없는 광고를 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산도 훨씬 절약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교집합이다. 그다음에 이제 맞춤 타겟,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는 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장 좋죠.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같은 걸 직접 업로드해서 사용하시면 가장 좋죠. 넷소스에서 직접 업로드해서 하면 되고, 파일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죠. 퍼스트 파티 데이터. 엑셀에서 주로 이제 뭐 다 채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모바일 광고주의 아이디, 뭐 페이스북 사용자의 아이디, 그다음에 뭐 구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도 아이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비워둬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만 채우면 돼요. 나머지 거 몰라서 이거 못하느냐 그렇진 않고, 이건 이제 데이터가 지워질 때 쓸 수 있고, 이건 보통 메타 소스 데이터 같은 거를 돌리면 거기서 이제 나오죠. 지역 사람들마다 어떤 아이디가 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아이디라는 게 있죠. 그 아이디, 그런 아이디들이죠. 이렇게 정해 놓고, 이메일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메일, 폰, DID, 그다음에 UID, 페이지 UID, FN, LN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최대 이제 3개 열로 이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고, 한 셀에 하나의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생성형 AI가 다 알아서 집어넣어요. 폰, 국가번호가 있어야 되고, 요거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주어지는 거 모르면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아이디 이건 사람들의 계정 아이디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름, 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업로드하면 이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2번, 3번 중복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광고, 동영상 맞춤 타겟, 동영상을 시청했던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거고요. 동영상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동영상 광고 ABC를 업로드한 다음에 1개월 동안 시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D 영상을 광고를 노출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광고, 어떤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런 영상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동영상 광고 집행이 있는 광고주는 이렇게 여기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들어가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열 누르면서 아마 우리 그 마케터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행으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아이디를 노출시켜서 확인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여기 보면 여기에 동영상 참여가 있는데 동영상 참여는 게재한 사람, 거기에 노출된 사람, 그 동영상이 2초 이상 플레이 되어 있던 사람, 2초 이상 재생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트루플레이는 완전히 다 본 거예요. 뭐 이런 걸 바탕으로 동영상 25% 재생한 사람 이걸 다 세세하게 선택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확실히 비용이 세이브 되고 더 많은 유저들한테 하고 전환 같은 걸 할 때 전환이 목표일 때 페이지 뷰가 목표일 때야 뭐 대부분 가장 큰 폭의 그 시스템을 돌리겠지만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나 전화가 떠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광고를 바탕으로 평균 재생 시간 같은 거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얼마나 봤는지 숫자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 한 95% 이상 잡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메타에서는 95% 이상으로 통상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맞춤 타겟에서 동영상을 선택하면 동영상 소스 중에서 얼마나 봤는지, 몇 초 이상 봤는지, 몇 조회수까지 시청을 했는지 이런 걸 다 봐요. 이런 걸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어떤 사람의 영상을 상위에 노출시키고 어떤 사람의 영상을 뒤로 빼고 하는지를 좀 약간 납득이 가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를 다 시시각각 체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이제 네이버도 사실은 생성형 AI가 있죠. 자랑스러운 크로바 X라는 걸 가지고 있죠. 여기도 상당히 리마케팅 전략에 관심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쇼핑 개편이 상당한데 지금 뭐 알리 때문에 작년에 크게 타격을 입은 다음에 리빌딩을 많이 하고 있죠. 완전히 그 쇼핑몰 알고리즘을 뒤엎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여러분이 보셨던 상점을 제일 위에 노출시키죠. 그죠? 막 찾다 보면 내가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거길 들어갔다가 다시 쇼핑몰 첫 화면으로 가면 상단에 4개가 여러분이 클릭한 리스트가 떠요. 그거 리마케팅을 활용하는 거죠. 그 네이버가 가장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도 그럴 수 있겠죠. 유튜브도 로그인 베이스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메타는 애초부터 로그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여줬었기 때문에 타겟팅이 굉장히 정교했고 구글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긴 몇 년 후부터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고 네이버는 사실 전 국민이 다 로그인돼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나 뭐 이것저것 다 쓰려고. 그래서 리마케팅 전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생성형 AI도 별로 성과가 없어도 계속 업데이트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객 파일을 등록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노출할 수 있을 만큼 인벤토리를 확보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여기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그렇게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CPM 단위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요즘 CPM 단위로 판매하는 상품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주 트래픽이 많은 첫 화면 정도 말고 유튜브 첫 화면하고 네이버 첫 화면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 이제 채널별 리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 전환 추적을 신청하고 스크립트를 설치한 다음에 전환 추적 대상을 설치하고 전환 추적 대상하고 도메인이 일치하는 URL을 랜딩으로 연결하면 보통 해주는데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웹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비슷하고 워드프레스도 좀 비용을 내면 이걸 해줘요. 잘 못하는 광고주분들은 이거
대행 설치하면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NH 데이터라고 NHN 데이터에서 전화 와서 연결해줘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자가 없어도 이 설치 안내 메일을 그 메타나 구글처럼 혼자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밑에 전화를 하면 설치 안내 메일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하면 직원들이 전화 와서 세팅해줘요. 네.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리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아직 과도기인데, 그리고 제가 요번에 검색 광고 마케터 책에서 이게 리마케팅 검색 광고를 보고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를 누르고 파워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파워링크 자리에 다른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노출이 됐다가 2월에 없어졌어요. 혹시 제 책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굳이 빼지 않은 게 다시 만들 것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그게 사료로 들어온 게 이제 쇼핑인 것 같고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구글 검색하면 상단에 생성형 AI가 한번 서치해 주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이버에서도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진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전략 실전 적용 사례를 한번 쭉 제가 일단 가지고 보면, 네이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리마케팅이, 진정한 리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곳이 저는 사실은 네이버라고 생각해요. 생성형 AI에서 기본적으로 검색의 퀄리티가 높은 건 블로그 같아요. 그래서 제3자 생성형 AI들이 되게 많은 실수를 하는데, 네이버에서는 그걸 양질의 블로그랑 그렇지 않은 블로그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런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좀 더 구매 선택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잘 연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건 뭐 네이버 최수연 사장이 언젠가에 발표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구매 생태계. 그래서 락인 효과. 요즘 뭐 넷플릭스 때문에 또 많이 하시죠, 이거. 멤버십 때문에 넷플릭스 고객이 엄청 늘었다고 하죠. 반대로 저는 넷플릭스 때문에 또 멤버십 고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1.5배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게 돈을 이렇게 버는 거죠. 생성형 AI를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생태계를 꾸려내서 쇼핑,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바라보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매 대부분 로그인 되어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구매하실 때 됐네요 이렇게 좀 알림을 떠주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요것도 같이 많이 사셨는데 하면서 이렇게 노출시켜주고, 그것도 광고 상품으로 만들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되게 많이 하죠. 무신사도 별도의 앱으로,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10% 할인까지 해주면서도 자체 앱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다 리마케팅 때문이죠. 이걸 바탕으로 마케팅 비용을 따로 쓰지 않고 우리 고객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친근감도 맺으면서 매출도 올리고, 그런 전략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탈 고객들한테 장바구니에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 구매는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올리고 있고, 특히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압박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 가두리 안에서 금액만 올리거나 객단가만 올리고 이런 전략만 해도요, 매년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사실은 성장이 안정화된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객단가를 올리는 거.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고 샀던 사람한테 더 파는 게 더 중요해요.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 리마케팅이라는 이 키워드는 거의 모든 기업들한테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광고주 분들이라면 내 고객도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나 이런 데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내 플랫폼 안으로 이렇게 좀 가져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죠. 쿠팡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품절 임박 4개 남은 상품 있어요. 여기 맨날 알림 뜨죠.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리마케팅 하는 거죠. 결국 쿠팡도 그렇죠. 쿠팡도 일단은 이제 1위는 했고 앞으로의 전략은 샀던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리마케팅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생성형 AI를 이제 이런 데 활용한다 하면 이제 더 유용한 마케팅에 활용이 되죠. API도 다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다 연결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겠죠. 이
알림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거 다 문자로 보냈어요. 그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엄청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부담 없이 언제든 지울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또 리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불쑥불쑥 카카오톡으로 날라왔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한 번 딱 채널을 삭제하면 두 번 마케팅 기회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면서 저희는 무해합니다. 저 해롭지 않아요. 이런 걸 계속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비비고라는 요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삼성 S스토리를 조사하다가 교육 자료를 찾다가 이 만두가 교자랑 만두랑 되게 비슷하던데, 요 분은 CJ제일제당의 박지원 팀장인데 요 분이 퍼포먼스 마케팅 팀장으로 여기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제품에 PM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죠. 식품 시장이 되게 경쟁이 심해요. 만두 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만두는 다 만두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광고회사에 있을 때 진짜 맡기 싫은 제품이 있어요. 어떻게 찔러도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만두로 비비고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세상에 흔하게 만두고 또 로열티 많아요. 막 고향 만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걸 비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마케팅으로 입사했던 이분은 고객 세그먼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발자국 추적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온라인에 붙어있던 이런 그 흔적들을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과로 보면, 여기 결과도 있나? 제가 뭐 DC 인사이트 뭐 이런 데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향별로 만두의 레벨을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칼로리가 높은 건, 칼로리가 제일 높은 건 칼로리를 빨갛게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비싼 건 가격을 빨갛게 해놓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여기서는 제품 차별화를 먼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맛은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가격은 낮추지 않겠다. 그래서 제일 비싸요. 이 비비고 만두가. 대신에 고객 패턴을 분석하고 선호 제품을 분석하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특성을 분석하고 라이프스타일 기반으로 7개의 세그먼트를 고객을 분류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노출하는 전략을 펼쳤죠. 틱톡도 마케팅 아마 우리 여기 AMPM 글로벌에서 많이 하실 텐데 고소비층이라고 하나? 그런 옵션이 있어요. 틱톡에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소비를 되게 많이 하는 그룹을 그 타겟팅에 따로 항목을 뽑아놨어요.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을 하겠죠. 우리 비싼 거니까. 그러면 그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소셜미디어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 고객의 구매 패턴, 선호 제품, 인구 통계학적 분석들을 면밀히 해서 정밀하게 타겟팅을 했어요. 이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게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고객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고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에서 성과를 보여서 엄청나게 매출을 끌어올렸죠. 이 광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광고도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기보다는 고관여층들한테만 노출시켜서 비용을 세이브했고, 그렇게 타겟을 정밀하게 만들어서 광고 효율을 42% 증가했고 로아스가 2.3배 증가했어요. 로아스가 2.3배 증가했다는 건 클릭을 해서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광고 슬롯을 다 내렸다는 뜻이에요. 매출도 28% 증가했다. 그리고 메타의 머신러닝 기반으로 계제면 최적화를 통해서 채널별 최적의 광고 계제면을 노출했고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이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제품 판매 촉진을 해서 컬렉션 광고도 시도를 했죠. 이 컬렉션 광고는 저거죠. 쇼핑몰에 카탈로그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자동으로 4개씩 노출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걸 누르면 쇼핑몰로 연결이 되죠. 이런 광고는 이제 뭐 TV나 유튜브에서 좀 많이 틀었을 텐데 이걸 슬쩍슬쩍 본 사람들이 메타의 광고 슬롯에서 이걸 보면 구매를 하려고 누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결과 캠페인 이후에 비비고 만두에 대한 구매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소비량도 4배가 늘었고요. 70억어치의 매출을 올렸고, 이게 제가 여기에는 지명관계상 안 가져왔는데 경쟁사들이 많이 있어요. 풀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전체 점유율의 40%, 나머지 회사들은 10%를 넘는 회사가 없어요. 10%, 한 7, 8%, 7% 2위 그룹이 다 그렇게 돼 있고 40%의
매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좀 뭐란가 일단 제품이 맛있고 가격이 싸지 않게 만들어 놓고 일반적인 광고도 하지만 퍼포먼스 광고에서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노출해서 성과를 했던 리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